여보세요? 왜 미리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현관 인터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그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품에 안은 선물을 꼭 움켜쥐었죠. 오늘이 손자 생일이라 잠시 들렀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 새벽을 견디고 모은 돈, 정성스레 포장한 선물. 하지만 돌아온 건 차디찬 문전박대와 모욕뿐이었어요. 아버님, 몸에서 냄새가 나요. 이웃들 앞에서 좀 창피하네요. 며느리의 말은 단칼 같았고 문은 차갑게 닫혔습니다. 무릎이 아파 주저앉았고 그에게 남은 건 단 하나, 무겁게 남은 선물 상자뿐이었죠. 가족에게서조차 외면당한 그날. 72세 한 남자의 인생은 조용히 뒤집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족이란 이름 아래 철저히 외면당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깔린 거리에 가로등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영하 5도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상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새벽마다 인력시장을 향하는 발걸음. 오늘도 어김없이 일거리를 찾아 나선 것이었죠. 으윽.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관절염이 도진 지 벌써 3년째. 추운 날씨엔 더욱 심해졌습니다. 상호는 잠시 멈춰서서 무릎을 주물렀어요. 하지만 곧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늦으면 일자리가 없어지거든요. 인력시장에 도착하니 이미 3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상호보다 한참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또 할아버지 오셨네. 한 젊은 남자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무시하는 듯한 시선이 따가웠지만 상호는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트럭 한 대가 멈춰 섰어요. 건설 현장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오늘 벽돌 나르는 일 있어요. 일당 8만 원. 젊은 인부들이 우르르 몰려갔어요. 상호도 서둘러 손을 들었지만 현장 감독의 눈길은 그를 지나쳤습니다. 오늘은 젊은 사람들로만 할게요.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것도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상호는 조용히 다른 자리로 물러났어요. 1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청소일이었어요. 일당은 6만 원. 점심값까지 빼면 4만 5천 원이 손에 남는 셈이었죠. 그래도 다행이야. 상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요즘엔 이런 일조차 구하기 어려웠거든요. 오후 6시. 온종일 쓸고 닦고 난 후 상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어요. 무릎은 더욱 아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오늘 번 돈을 합치면 드디어 50만 원이 모였거든요. 2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집 근처 전자상가에 들렀어요. 며칠 전부터 눈여겨보던 게임기가 있었거든요. 어르신, 이거 정말 사시려고요? 꽤 비싼데. 괜찮아요. 손자 생일 선물이거든요. 상점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게임기를 포장해 주었어요. 하지만 상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 5천 원으로는 포장지를 살 수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 신문지를 펼쳐놓고 게임기를 감싸려다가 문득 멈췄어요. 이건 아니지. 손자의 기대에 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신문지로 포장한 선물을 받는다면 얼마나 실망할까요? 상호는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문방구에서 가장 예쁜 포장지를 골랐습니다. 3천 원이나 했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포장지를 펼쳤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정성스럽게 포장했어요. 리본까지 예쁘게 매고 나니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민재가 좋아할까? 상호는 완성된 선물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빈 의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5년 전까지 아내가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내가 없는 지 벌써 5년이나 흘렀지만 여전히 그 자리는 비워두고 있었거든요.
최장암 판정을 받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아내. 마지막 순간까지 민재 걱정만 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보, 우리 민재는 꼭 번듯하게 키워요. 그때 약속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아내 없이 홀로 손자를 돌보기란 쉽지 않았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상호는 라면 한 봉지를 꺼내 끓였어요. 혼자 먹는 밥상은 언제나 쓸쓸했습니다. 내일은 민재 생일이구나. 젓가락을 들며 중얼거렸어요. 10살이 되는 손자 민재. 부모를 잃고 할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아이였어요. 또래 친구들처럼 좋은 옷을 입혀주지도 맛있는 음식을 사주지도 못했지만 적어도 생일만큼은 특별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하루 종일 무리한 탓이었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민재가 있었거든요. 상호는 완성된 생일 선물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내일 민재의 환한 웃음을 상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잘 자거라, 민재야. 손자가 잠든 방 쪽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긴 하루가 끝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상호는 오늘처럼 새벽 일찍 일자리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손자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을 각오였어요. 그것이 아내와의 약속이었고 할아버지로서의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2시. 상호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을 품에 안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15억 시세의 35평 아파트.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아들 가족에게 사준 집이었습니다. 주차장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벤츠, BMW, 아우디까지. 상호는 그 사이를 지나가며 괜히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에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아파트 입구에 다다르자 경비원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르신, 오늘도 손자 보러 오셨어요? 네, 오늘이 민재 생일이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재가 선물을 받고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현관 앞에 서서 벨을 눌렀어요. 잠시 후 인터폰 화면에 며느리 수진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반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버님, 왜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오세요? 민재 생일이라 선물 가져왔어요. 문 좀 열어줘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은 뭔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오늘은 좀 곤란해요. 민재가 영재원 특별 수업 받고 있거든요. 상호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특별 수업이요. 생일인데. 네, 그리고 저녁에는 바이올린 개인 레슨도 있어요. 내일 호텔에서 생일 파티도 따로 할 예정이고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손자의 생일 파티에 자신은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서서히 깨달아졌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이웃 아주머니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할게요. 요즘 아버님이 너무 꼬질꼬질해요. 냄새도 나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며느리의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이웃들 앞에서 창피해요. 아이들 친구들도 놀러 오는데 할아버지가 그런 모습이면. 상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평생 처음 느끼는 모욕감이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 주세요. 그리고 좀 깨끗하게 하고 오시고요. 딸칵. 디지털 도어락이 잠기는 차가운 기계음이 복도에 울렸어요. 상호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문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든 선물 상자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지나가면서 동정어린 시선을 보냈어요. 그 시선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상호는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1층에 내려와 아파트 단지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에 든 선물 상자를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꼬질꼬질하다고 중얼거렸어요. 냄새가 난다고 자신의 몸을 내려다봤어요. 낡은 작업복과 때 묻은 손 그리고 거친 피부. 하루 종일 일하고 온몸이니 깔끔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잘못인가요? 손자를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게 죄인가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분노였습니다. 평생 처음 느끼는 자식에 대한 배신감이었어요. 전 재산을 털어 집까지 사준 아들 가족에게 이런 취급을 받다니. 15억짜리 집을 사줬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산 집에서 쫓겨나다니. 선물 상자를 벤치 옆에 내려놓았어요. 2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모은 돈으로 산 게임기였지만 이제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상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뎠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아들이 점점 차가워지는 태도, 며느리의 무시하는 시선, 손자조차 만나기 어려워지는 현실. 아니야. 상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대로 있을 수 없어.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참을성의 끈이 마침내 끊어진 것입니다. 상호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벤치에 놓인 선물 상자를 한 번 더 바라본 후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가 됐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며 상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고. 자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날 밤 상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새로운 다짐이 자리 잡았어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상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전 9시. 상호는 20년 지기 친구인 한 대표의 부동산 사무소를 찾았어요. 한 대표는 상호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상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상호 형님,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강남 아파트 팔고 싶어요. 빨리요. 한 대표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형님, 정말이세요? 아들 가족이 살고 있는 그 집 말이에요.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네, 오늘 당장 매물로 내놓고 싶어요. 한 대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상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형님, 정말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한번 팔면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상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어제의 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후회할 일은 없어요. 제 집이니까 제가 처분할 권리가 있죠. 한 대표는 서랍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확인했어요. 소유자 명의는 분명히 김상호였습니다. 맞네요. 한 대표가 중얼거렸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상호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아들 내외가 외출하는 시간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평소 수지는 오전 10시에 필라테스를 하러 나가고 아들 민수는 회사에 출근했어요. 오후 3시까지는 집이 비어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한 대표와 함께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젊은 신혼부부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상호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어요. 자신의 집이지만 왠지 도둑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신혼부부는 집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따뜻한 집이네요. 채광도 좋고. 여기서 아이 키우면 좋겠어요. 상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따뜻한 말을 들은 게 언제였을까요?
30분 만에 구매 의사를 밝혔어요. 현금으로 14억 5천만 원에 바로 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대표도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결정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2주 후 모든 서류가 완료됐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상호는 은행에서 돈을 받았어요. 14억 5천만 원. 평생 보지 못한 거액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상호는 조용한 교외에 작은 전원주택을 샀어요. 3억 원짜리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나머지 11억 원은 안전하게 은행에 예금했어요. 이제 더 이상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후 6시. 명품 쇼핑백을 든 수진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가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현관문에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거든요. 매매 완료라고 큰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손에 든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누구 장난이야? 급하게 현관문을 열려고 했지만 도어락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비밀번호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집에 이상한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여보, 집에 이상한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매매 완료라고? 전화 너머로 민수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30분 후 민수가 급하게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 앞에서 수진과 함께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기당했어. 누군가 가짜 서류로 집을 팔았을 거야. 하지만 민수는 무언가 짐작하고 있었어요. 등기소에서 확인한 결과 집의 원래 소유자는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제야 수진도 진실을 깨달았어요. 시아버지가 집을 판 것이었습니다. 설마 아버님이? 하지만 모든 서류는 합법적이었어요. 상호는 자신의 재산을 정당하게 처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상호의 휴대폰에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하지만 상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새 집에서 처음 맞는 저녁. 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오랫동안 짓눌렸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상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72세의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당당한 산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상호의 집 앞에 차 한 대가 급하게 멈춰섰어요. 민수와 수진이 뛰어내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수진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상호는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들 내외를 보자 담담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달려와 상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상호는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수진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아버님,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우리 몰래 집을 팔다니 고소할 겁니다. 그 상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문자 메시지 하나를 띄웠습니다. 그 문자는 집을 모욕적으로 쫓겨난 다음 날 수진이 보낸 것이었어요. 아버님, 민재 학원비 800만 원 급해요. 계좌로 보내주세요. 이것도 범죄인가요? 수진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자신이 보낸 문자였기 때문입니다. 상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냄새나고 꼬질꼬질한 아버지에게 돈은 요구하면서 손자 생일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더군요.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그날 저녁부터 민수 집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집을 잃었다는 현실이 점점 와닿았습니다. 수지는 짐을 싸며 소리쳤어요. 돈 없는 남자랑은 더 이상 못 살아요. 민수는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아내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의 친정에서도 차가운 반응이 돌아왔어요. 너가 시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런 일이 생겼구나. 아무도 수진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모두가 그녀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민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10살 아이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헤어지지 마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후였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한 달 후, 민수는 대기업을 그만뒀어요. 집도 없고 아내도 떠난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택시 회사에 취직했어요. 밤낮 없이 운전하며 근근히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민재와 함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어요. 15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이었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재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빠, 우리 할아버지 언제 만나요? 민수의 가슴이 찡했어요. 아이는 여전히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버지에게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요. 너무 큰 상처를 드린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상호에게서였습니다. 민재 생일이 다가오는구나. 민수는 문자를 보고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손자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호는 새 집에서 평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갈 필요도 없었고 누구에게 무시당할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민재 생각이 났어요. 손자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습니다. 상호는 결심했어요. 잘못한 것은 며느리였지 아들과 손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민재의 생일을 며칠 앞두고 상호는 다시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것은 안타까웠지만 때로는 이런 아픔을 겪어야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법이었어요. 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때가 됐다고.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관계 말이에요. 3개월이 지났어요. 상호는 평생 미뤄왔던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고생했던 무릎도 치료했어요. 병원에서 나온 후 백화점에 들렀어요. 새 옷을 샀습니다. 말끔한 정장과 깔끔한 캐주얼 옷들이었어요. 거울 앞에 선 상호는 놀랐어요. 꼬질꼬질하다고 놀림받던 자신이 이렇게 멋있어 보일 줄은 몰랐거든요. 이제야 사람 같네.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후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어요. 72년 인생에서 처음 가는 혼자만의 여행이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구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속삭였어요. 서울로 돌아온 상호는 은행에 갔어요. 민재를 위한 교육비 신탁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1억 원을 넣어뒀어요. 손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이 나오도록 설정했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민재만의 통장이었어요. 6개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저녁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민수와 민재가 서 있었어요. 둘 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밝아 보였습니다. 상호는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차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간 별일 없으셨죠?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6개월 만에 보는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민재가 할아버지를 보고 눈을 반짝였어요.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졌어요. 상호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 욕하는 거 싫었어요. 민재는 할아버지가 좋은데. 상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손자는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못났었네요.
상호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끼리 말이야. 다음 주 상호는 민수 부자에게 전세금을 줬어요. 작은 전셋집이었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사 첫날 세 남자는 둘러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작은 식탁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돈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해요. 10살 아이의 순수한 말에 상호와 민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녁 노을이 창가로 들어왔어요. 상호는 민재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때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판 건 집이 아니라 독이 든 황금 3장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돈은 많았지만 사랑이 없었던 그 집. 이제는 돈은 적지만 사랑이 넘치는 이 작은 공간이 훨씬 소중했습니다. 민수는 택시 운전을 계속했어요.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상호는 가끔 민재를 데리고 나들이를 갔어요. 놀이공원도 가고 박물관도 구경했습니다. 민재는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즐거워했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거든요. 어느 날 민재가 상호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요. 상호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날 밤 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15억짜리 집에서 쫓겨났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상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72세에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작은 전셋집에서 들려오는 민수와 민재의 웃음소리. 그 소리가 상호에게는 세상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어요.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돈이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 말이에요.